정규 꼴찌 서울대 가다 고리들 지음. 챕터 1 꼴찌의 학교생활. 초딩은 즐거워. 초딩 6학년의 여름방학이 지나간다. 한 달 전 삼촌 석환과 남해안의 등량도에 가는 뱃길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수영을 한 후 다시 배에 올라오다가 파도에 흔들거리는 배 옆면에 붙어있던 따개 위에 긁힌 무릎의 상처는 거의 아물어 가고 있었다. 내가 살던 광주 우남동 전셋집의 옆집은 칠면조를 키웠는데 우는 소리가 매우 요란했다. 옥상에는 한 해 전 등량도에서 주워온 소라 껍질이 있었고 소나기에 얼마나 하얗게 변했는지 올라가 보기로 했다. 옥상에서 해지는 서쪽으로 전봇대 3칸 정도 너머에는 단독주택을 짓는 공사 현장이 있었다. 엄마다! 몸빼라고 불리는 펑퍼짐한 천으로 된 바지를 입고 벽돌을 2층까지 지고 오르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는 5 식구의 가장이다. 육군 대위였던 아버지가 월남에서 전사해서 하늘나라에 가셨어도 가족을 위해 매월 연금을 보냈지만 우리 집에는 공익근무를 하던 삼촌인 석환과 고등학교인 막내 삼촌 석원 등도 같이 살았기에 연금으로 5명의 식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엄마는 무슨 일이든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석환 삼촌은 공익근무를 하면서도 주말이면 누군가로부터 그림을 배웠는데 나도 그때 삼촌으로부터 처음으로 나무를 사진처럼 잘 그리는 법을 배웠다. 점묘법으로 그리다 보면 나무가 완성되는 방식이었다. 초등학생인 나는 엄마의 벽돌 나르는 노동을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엄마가 보이자 쪼르르 옥상에서 내려와 공사장으로 달려갔다. 회색의 벽돌을 등받이에 올려주기도 하고 반쯤 채운 벽돌짐을 2층으로 올려보기도 했다. 무겁지만 재미있는 놀이였다. 너는 공부하는 것이 엄마를 돕는 길이다 라고 엄마는 말씀하셨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벽돌을 길게 세우고 밀어 넘어뜨리는 도미노 게임을 계속했다. 공사 현장이 아니면 그 많은 벽돌을 혼자 어떻게 구해서 놀 것인가. 매일매일 밥 먹고 그렇게 이런저런 놀이를 하는 생활은 계속되었다. 시험 후 등수 발표하는 날만 좀 창피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엄마는 특별히 공부를 독촉하지는 않았고 나의 자기주도 학습에 동기는 생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철부지 초등학교 시절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이 끝나갈 무렵인 6학년 2학기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어떤 계기로 교회에 다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단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읽을 때면 하늘에 계신 군복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자주 떠올랐던 기억이 난다. 나의 철부지 생활과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엄마의 시간은 동시에 계속되었다. 어린 나에게 어머니의 노동은 내 놀이만큼의 가치일 뿐이었다. 어떤 때는 농촌에서 고구마를 나르듯 우남동 골목에서 엄마와 형, 나 셋이서 연탄 나르는 일도 했다. 그 일도 꽤 재미있었다. 나는 뒤에서 좀 밀기만 했으니까. 우남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성가대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내 중학교 생활은 늘 교회 중심으로 돌아갔다. 성가대에서 화음을 넣으며 그 에코를 듣는 감동이 좋았다. 몇 달 후에는 연습 없이도 찬송가의 악보를 읽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음악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다.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성적을 올려야 하는 공부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영어와 수학에 대한 감각은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멀어져 갔다. 내가 다니던 송일중학교는 기독교 학교였다. 매주 교회 소식지인 주보 검사를 해서 점수에 반영하는 학교였다. 학업 시간 중에도 예배 시간과 성경 시간이 있었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워야 성경 점수가 나왔다. 난 주기도문의 대개란 말이 너무 이상했다.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모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 앞에 대개란 말이 붙어 있지? 어느 목사님께 물었다. 그런데 그 대개는 대개가 아니라 대개였다. 대부분이란 뜻이 아니고 큰 원칙 아래라는 뜻이란다. 중국 주기도문에는 인이로 영어로는 포로 표현되는 말이었다. 헬라어로는 호티인데 내 한글식의 해석으로는 호는 크다는 뜻, 티는 원리나 하늘, 절대자라는 뜻으로 파악되므로 대개는 큰 하늘 아래 또는 큰 원리로 위대한 신의 품 안에 란 뜻으로 보인다. 이 기억을 돌아보면 내가 공부를 못한 문제는 늘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고 수업에 집중을 못했기 때문이다. 성가 연습 시간 외에도 교회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고 교회 뒷동산에서 친구들에게 합기도를 조금씩 배우기도 했다. 이때 합기도를 가장 열심히 배운 이소룡 닮은 영광 출신 재선이는 그 후로도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7단이 되었으며 그 특기를 살려 대통령을 경호했고 정당 대표와 연예인들의 경호를 하기도 했다. 지금 그는 경찰 경호학과와 사회체육학과의 겸임 교수이며 많은 척추 관절 환자들과 뇌졸중 환자들을 재활, 교정, 치료까지 하는 카이로프래틱의 고수이다. 어느 날 불량배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칼에 찔렸을 때 나를 집에까지 업고 데려다 준 녀석이다. 아빠하고 만든 꽃밭에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중간 정도의 등수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니 성적은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공부의 의미도 요령도 모르는 한심한 나는 뒤에서 성적을 세어보는 편이 더 나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성적이 나빠서 괴롭기보다는 막연히 잡히지 않는 공부의 의미 때문에 더 답답했고 선생님들의 체벌 때문에 늘 팔다리가 아팠다. 학생이든 어른이든 자발적 동기가 없이는 무엇이든 고통이다. 교실에 청소를 하더라도 청소라고 생각하면 귀찮지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밀거래를 밀면 즐겁다. 공부에 동기가 있어야 했는데 나에게는 동기부여를 해줄 만한 멘토도 없었고 나 자신의 꿈에 대해 무지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스쿨버스로 집에 가는 길이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백운동 고가도로 밑에 있던 철길 주변 교통이 많이 막혔다. 덜컹거리던 스쿨버스가 철길 건널목에 들어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기차가 지나간다는 경고음이 쩌렁쩌렁 울렸다. 붉고 흰 줄의 철로 차단기는 우리가 탄 버스의 허리에 걸쳐졌다. 왼편에서는 아주 밝은 기차의 전도등이 점점 크게 밝아져 왔다. 뿌엉! 밤 10시 20분 기차의 기적소리와 전조등 불빛이 화학 커지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철길은 그 불빛에 사라졌고 나는 바로 철길 위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 갑작스런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뒤덮었으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이것이 죽기 직전에 일어난다는 고요한 평화인 듯 했다. 찰나의 시간이 이렇게 길 수가 있다니. 영화처럼 기차철로 위에서 인생을 마감하려는 순간이었다. 내가 간간히 해오던 언제든 죽으면 그리운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떠올랐다. 나는 유복자다. 아버지와 나는 얼굴을 서로 본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를 만나면 같이 꽃밭을 만들고 싶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동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란 노래는 왜 그렇게 자주 들리는지. 그 노래는 늘 내 목을 메이도록 했다. 몇 번은 따라 부르다 목이 메어 멈추었지만 나중에는 그 노래의 전주가 들리면 아예 딴 생각을 하며 노래가 끝날 때까지 다른 생각을 하며 창밖을 보곤 했다. 그 밤 버스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제 밝은 불빛은 더욱 커져 온 세상을 덮었다. 쾅! 아주 짧은 소리와 동시에 찌그러지는 창문틀에 머리를 박았다. 잠시 후 떨리는 마음으로 뒤를 보았다. 버스의 뒷좌석은 사라져버렸고 도로와 건물에 네온 사인이 보였다. 버스 바닥이 반으로 갈라져 뒷바퀴와 연결된 구동축이 보였다. 떨어진 유리 파편 사이에 살색 페인트가 칠해진 버스의 잔해 사이로 약 6명의 아이들이 쓰러져 있었다. 스쿨버스는 늘 10,000원이었고 학교 가는 아침이면 늘 졸렸다. 학교에 도착한 후에도 스쿨버스 의자에서 2시간은 더 자고 싶었지만 지각으로 체벌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버스에서 내려야 했다. 내 학업 성취도는 이미 고1 수준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고 실력이 없는 나에게 학교 생활은 체벌의 공포와 자존감의 상실이 연속되는 감옥 같은 생활이었다. 게다가 척추측만증은 내 오른쪽 허리를 지속적으로 아프게 해 집중을 방해했다.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주먹으로 허리를 두드리며 공부를 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산만한 나에게 허리 통증은 설상가상이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곳일 것이다. 어느 학교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상위권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과정을 돕는 들러리라는 말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나도 그런 말을 들을 땐 부끄럽고 억울했다. 수학 시간은 참으로 괴로웠다. 선생님의 별명은 세균맨이었다. 그날이 4일이면 4번, 4번, 14번, 24번 등 4로 끝나는 학생들이 임의로 불려 나갔다. 그리고 전혀 배우지 않은 교재로 채택된 문제집에 정해진 범위의 문제들을 칠판에 적으며 풀어야 했다. 각자 알아서 예습을 하든지 문제풀이를 외우든지 해서 학교에 가야 했다. 수학 시간은 학교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공부를 해가야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불친절한 수업이었다. 문제를 못 풀면 우리들의 종아리는 벌겋게 줄이 갔고 걸음걸음 다리 근육에 통증이 왔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지금도 체벌이 허락되는 엄한 학교가 있다. 난 너무나 아팠고 핀멍자국은 늘 사라지지 않았고 기초도 없이 수학 문제집을 다 이해할 수도 없었으니 몇 번 맞은 다음부터는 속임수를 쓰기 시작했다. 그날의 페이지에는 없지만 그 범위에 맞는 문제를 외워서 칠판에 적어 풀고 답을 적었다. 수학 선생님은 책과 칠판을 비교하지는 않았다. 뒤에 앉은 아이들은 소리만 안 낼 뿐 매우 심하게 몸을 흔들며 웃어서 들킬까 불안했지만 선생님은 눈치채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도 꽤 대담한 대책이었다. 답을 적은 후 뒤돌아 무표정하게 서 있는 동안 선생님은 칠판에서 간단히 검산을 하고 몇 명은 자리로 들어오고 못 푼 아이는 옆에 서서 정해진 매를 맞을 준비를 한다. 이 수업 방식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다. 속이거나 두렵거나 매우 아프거나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수학은 주 5회가 배정된 주력 과목이어서 지옥 같은 그 시간을 피할 길이 없었다. 매우 공포 때문에 공부보다는 맞지 않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했다. 하위권 학생에게 친절한 과외를 해주는 공교육은 지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집에서 사교육마저 할 수 없다면 체벌과 의욕상실의 악순환만이 계속된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지만 하위권 고등학생을 너그럽게 칭찬하며 유도하기엔 교육 진도는 너무 빠르고 부모들의 걱정은 너무 크고 마음은 또 너무 초조하다. 고등학교 하위권의 생활, 키 작은 열등생의 무기력한 학교 생활의 비참함과 두려움, 쉬는 시간엔 그냥 넘어가지 않는 힘센 일진 아이들의 사소하지만 기분 나쁜 괴롭힘, 하위권 학생의 수준을 완전히 무시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폭력적 수업의 반복, 해결책 없이 점점 꼴찌로 향해 가는 나의 성적. 고등학교 열등생의 삶은 나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홍수처럼 몸과 살과 정신을 핥히며 숨막히게 하는 지옥의 감옥이었다. 벼랑 아래 미친 듯 소리를 내며 급한 회오리를 만들어내는
누런 급류가 계속 흐르는데도 자꾸 그냥 걸어 나아가라고 매를 들고 떠미는 선생님들. 나는 절벽을 앞에 두고 떠밀리는 땅 다람쥐 마모트처럼 무엇을 어디부터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몰랐다.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정말 드라마처럼 특별반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었지만 나의 현실은 우등생을 위해 마련된 특별반의 불빛을 부러워하는 열등생이었을 뿐이었다. 그 학교는 서울대에 한 명이라도 더 보내기 위한 우등생 특별반은 있었지만 열등생 특별반은 없었다. 나에게는 그저 주말에 우남교회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이 학교에서 찌질이로 살아가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밤 정신을 차리고 반으로 갈라진 스쿨버스에서 내릴 무렵 앰뷸런스가 사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달려왔다. 다친 애들은 앰뷸런스에 타라. 난 머리만 좀 아팠고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어서 시내버스로 집에 왔다. 텔레비전 뉴스 속보를 본 큰삼촌이 전화를 했다. 나 살았어요. 라는 대답을 했다. 삼촌은 다친 머리가 내일 더 아프면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렇게 살아났지만 어른이 된 지금도 그때 뒷좌석에 앉은 친구들에게 빨리 앞쪽으로 나오라고 외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 한마디를 외쳤다면 아무도 몸이 찢겨 죽는 비극은 없었으리라. 앞쪽으로 뛰쳐나와 외쳐야 했다. 이날의 사고로 두 친구가 사망했다. 거대한 새로 된 괴물은 친구들을 몇십 미터는 끌고 가서 버렸다. 이 사고 때문에 죽어간 친구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며칠간은 학교 전체의 장례식 준비로 수업 시간에 체벌이 사라져서 슬픔 속에 평온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에 큰 일이 생기면 더 편하다. 기상이변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의 미소를 보낸다. 누가 죽기라도 하면 성적을 의식하지 않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의 장이 펼쳐지며 체벌받는 일도 줄어든다. 선생님들은 당분간 매를 들지 않는다. 신념쯤 후 그 철길은 폐쇄되었지만 난 그 사고 이후 모든 철길을 지날 때마다 중줄길을 지나가는 서늘한 소름을 느꼈다. 죽음의 사고를 직접 경험한 트라우마는 몸이 먼저 기억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끝났습니다.